자, 일단 우리가 예제 파일을 받을 거니까 네이버의 검색창에다 영진닷컴을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하고 엔터. 그럼 영진닷컴 사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자, 영진닷컴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가 있어요. 부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자, 부록 CD 다운로드에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쓱이라고 적고 엔터 칠게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든 쓱 시리즈들이 쫙 보여요. 자,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 있죠. 여기 옆에 부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예제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CD 원점집이라고 적혀 있는 이 파란색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마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떴을 거예요. CD 원점집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 경로를 나중에 우리 찾아야 되니까 문서에 쓱싹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세요. 아마 파일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럼 그냥 쓱싹 블로그 1 이렇게 할게요. 쓱싹 블로그 오늘 날짜 좀 되겠구나. 0424 이렇게를 할게요. 그러면은 아마 겹치는 폴더가 없을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집에 클릭해요? 어디요? CD1이요? 여기요? 네, 맞아요. 클릭한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뜨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경로는 문서에 이게 쓱싹 0424 적기로 했죠? 쓱싹 블로그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일을 받아주시고 본인이 어쨌든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압축 풀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저는 문서에 쓱싹 0424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제 파일을 저장해서 압축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창을 다 닫을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시죠, 여러분들. 만약 로그인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메일, 쪽지 뭐 등등 보일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보여요. 이 블로그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 블로그라고 있어요. 내 블로그를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열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팝업 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브라우저 창에 앞에 이렇게
먼저 뜨는 창, 이런 게 팝업 창이에요. 보통 이제 공지나 이벤트를 알릴 때 뜨는 건데 네이버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봐요. 이거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이렇게 블로그를 그냥 열어주세요.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 라는 부분인데요. 자, 블로그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진 않죠. 왜냐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하던 블로그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만드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블로그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틀을 고치신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은 블로그의 요 위에 부분, 여기는 블로그의 간판이 되는 타이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우리 간판을 보면 이 가게가 무엇을 하는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자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게 이 타이틀이 갖는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 여기 사이드바 영역은 저는 지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1단형 레이아웃 말고 2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드바가 있는데, 사이드바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다녀간 블로그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단형 레이아웃의 경우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만드는 사람, 즉 블로그 주인 맘이에요. 위에다 놓든 아래다 놓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책에서는 그냥 옆에다가 뒀네요.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라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포스트 영역은요, 다양한 내용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 제가 이전에 이제 적은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포스팅들의 내용들이 보이죠? 이 부분에 보이는 이 부분, 요 내용이 바로 포스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은 블로그의 글이 보이는 영역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카테고리는 블로그의 메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쓰실 때 얘네들을 넣는 어떤 폴더와 같은 게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구분을 지어주는 건데요. 저는 이 블로그 자체는 잡블로그로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것과 리뷰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정보들을 담는 게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블로그인데요. 그러다 보니 카테고리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설정을 했죠. 그래서 뭐 간식거리, 일상 이야기, 맛집 이야기, 리뷰 이야기 등의 이런 카테고리에 알맞는 그런 포스팅들을 적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카테고리는 즉 블로그의 메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 커넥트라는 게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이 커넥트라는 거는 연결을 뜻하죠. 그래서 즐겨찾기처럼 블로그에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웃 커넥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웃 커넥트에서 이웃 블로그로 놀러 가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겨서 14페이지에 블로그 기본 정보부터 입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제목 또는 프로필 이름 또는 프로필의 소개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바꾸는 게 블로그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필 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혹시 프로필 창을 찾기가 힘드시다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의 관리라는 메뉴로 가시면 프로필 창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실 거예요. 자, 내 메뉴의 관리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 뜨는 요 첫 번째 창이 바로 블로그의 정보를 고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아예 블로그 주소를 변경을 하지 못했다면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블로그의 주소를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새로 블로그를 만드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블로그 주소를 설정을 하시거든요. 그 경우는 변경이 안 돼요. 옛날에는 아마 이 블로그 주소가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 말고 내가 만약 브랜딩된 다른 주소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1회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쓰실 때 그때 변경하세요. 자, 일단 블로그명입니다. 저희 이제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 블로그명이에요.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올 때, 아, 이 블로그가 무엇을 뜻하는, 어떤 것들을 주로 담고 있는 블로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이버에다가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뷰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친절한 부동산의 오피스텔 정보가 보이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광진구 자양동 뭐 화장실 리모델링인데 위에 보면 욕실에 미치다 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럼 여기는 어떤 업체일까요? 주로 이제 욕실을 리모델링 하거나 욕실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여기는 어때요? 더 홈케어니까 아, 그러면 뭐 집에 좀 청소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업체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어떨까요? 이사연구소래네요. 아, 그럼 여기는 이삿짐 나르는 거를 하는 그런 업체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서 보았을 때 일단 바로 이렇게 블로그의 제목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어떤 성격을 갖는 블로그구나를 고객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값은요, 지금 이 블로그명이 여러분들의 아이디 뒤에 님의 블로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명을 내 업체의 특성에 맞게 또는 이 블로그의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블로그 이름은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블로그구나 라는 걸 대략 좀 알아볼 수 있게끔 블로그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블로그 자체는 엘리의 일상 리뷰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닉네임을 그냥 엘리라고 주로 쓰고 있고요. 일상이랑 리뷰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명에 이렇게 적어 놓았죠. 별명은 그냥 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적었을 때 누군가가 내 포스팅에 댓글을 남기면 답글을 적어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붙는 부분이 여기 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서로 이웃을 할 때도 우리가 서로 신청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서로 이웃 신청할 때 별명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역할하는 게 별명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글은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한글 기준 200자 이내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까 블로그명이나 별명과 같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소개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의 주제를 대략 정하신 분은 설정하신 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블로그 주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게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자,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자, 일단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 볼 건데요. 15페이지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여기다가 사진을 넣겠다 라고 한다면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첨부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예제 파일을 받으셨죠? 그래서 문서에서 우리 예제 파일 받아놓은 거 들어가서 프로필로 쓰시고 싶으신 사진을 골라주세요. 책에서는 여행 19번으로 썼네요.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면은 프로필 사진이 확인 누르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서 사실 제가 저번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었긴 한데 요게 좀 불편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보시면 여러분들 로그인했을 때 여기 그림 보여요? 이 그림이 원래 요거 바꾸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카페에서도 이 그림이 뜨는 게 싫대요.
왜 자기 이제 활용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활동하시는 네이버 카페에도 이 그림으로 뜨니까 싫으시대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이버 프로필에는 이걸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얘는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PC 버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만약에 바꿔보실 분은 등록해서 바꿔보셔도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바일에서만 바뀌어서 보이는 거지 PC에서는 안 보입니다. 사업자 확인, 이 부분은 설명만 일단 먼저 할게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위젯에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비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의 네이버 톡톡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에다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있죠. 1대1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그거를 만들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고객 관리를 하실 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걸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 좀 요거를 만약에 연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일단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요거는 네이버 톡톡이라는 거를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쪽에 새 탭을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잠깐 가서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적어주시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 누르시고 휴대폰 정보 인증번호 전송해서 톡톡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인증번호 전송해서 아마 가입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될 거예요. 아예 새로 들어가신 분은. 하고 다음 누르면 완료 먼저 누르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알림 앱을 설치하세요 라고 하죠. 왜냐면 고객들이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하면요. 이 네이버 톡톡 알림 앱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휴대폰으로 바로 답변을 하거나 그 네이버 톡톡에 대해서 응대를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확인. 자, 일단 닫기.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보이는데 새로운 톡톡 계정 만들기 하시고 서비스 따로 연결할 거 없습니다. 건너뛰기. 그 다음 계정 대표 정보는 그냥 개인으로 하실 거면 개인. 다음 계정 프로필은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하나 넣고요. 그 다음 프로필명을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을 건 딱히 없어요. 그러고 사용 신청하시면 검수를 통해서 신청이 승인이 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 걸려요. 그때는 이제 네이버 톡톡을 블로그에다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없앨 거니까 삭제해 놓을게요. 삭제하실 때도 그냥 삭제를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 요 한일이라는 계정을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톡톡 계정에서 바로 삭제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계정을 한번 만들어서 검수를 받으시면 아마 내일부터 쓰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신 분은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고 확인까지 눌러놓은 상태인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잠시 받고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만 얼른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네이버 톡톡 연결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톡톡 아이디로 연결하고 확인하면요.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떴죠? 내 블로그 가면은 제 블로그에 프로필 창, 잠깐만요. 좀 닫고. 프로필 창 밑에 여기 톡톡하기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길 눌러서 저에게 바로 뭐 문의할 내용들을 문의할 수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한테 이제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게 하는 게 톡톡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블로그는 굳이 톡톡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연결 안 함 해서 확인해 놓으면 프로필 창 쪽에 아까 톡톡 얘기하기 없어졌죠? 톡톡하게 없어졌죠? 이거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만 해주시면 알아서 달려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시 내 메뉴에 관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블로그 정보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여기 기본 정보에 있는 메뉴들을 살짝만 쭉 훑어드리고 꾸미기 설정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프로필 정보는 내 블로그의 프로필 정보를 보는 란이에요. 그리고 기본 서치 설정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쓸 때 어떤 서체로 적고 싶으냐 이거를 고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서체나 나눔 고딕, 명족, 바른 고딕, 나눔 스퀘어까지, 마루부리까지는 좀 그래도 가독성이 좋은 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딕체 계열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나눔 스퀘어체를 선정을 해 놓은 거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고딕체나 다른 체로 고르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적는다면 이런 글씨체가 다소 딱딱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쁜 글씨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실 건데 포스팅 하실 때 기본적인 서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메뉴예요. 자, 그리고 크기. 크기는 폰트의 사이즈, 글씨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아마 기본값은 15로 돼 있나요? 근데 15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는 한 19 정도의 서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19 정도로 이용하시면 큼지막하게 보일 거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작게 이용하실 분들은 작은 크기를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색상은 딱히 설정을 하지는 않는데요. 혹시 내가 글자 색깔을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는 글자 색상을 골라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값인 까만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간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기본값은 180%로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줄과 줄 사이 간격을 좀 더 떨어지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다 한다면 행간을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렬 방식, 기본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지만 나는 글 적을 때 가운데서부터 정렬돼서 나오게 하고 싶다면 가운데 정렬을 골라 놓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 서체니까 간단하게 좀 설정하시고요. 확인 눌러 놓을게요. 일단 서체랑 크기 정도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서체를 고르시고 마음에 드는 크기를 정하시고 확인까지 누를게요. 자, 이제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서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사용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블로그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막상 막 이제 광고 글들이 들어가 있어서 차단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용을 지우고 쓰시면은 블로그의 지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블로그 내용을 싹 지우고 새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블로그 초기화를 누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문집계 보호 설정. 요거는 내가 다른 블로그에 놀러 갔을 때
20대 여자가 30대 여자가 방문했음 뭐 이런 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콘텐츠 공유 설정에서 CCL이라는 거는 원래 저작물은 블로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언지를 걸 수가 있는데 CCL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그 블로그의 글을 가져다가 써도 돼요 라고 하는 게 CC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 저작자를 표시하면서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은 CCL이라고 합니다. 설정할 경우는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용 안 함으로 했고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내 글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은 글이 11자 이상일 때 블로그의 정보가 밑에 복사가 돼서 붙여진다라는 건데요. 어차피 그냥 그 출처 정보는 지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출처는 사용하나 사용 안 하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인 사용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요거는 뭐냐면 저번에 아마 한번 알려드린 것 같긴 한데 요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글을 만약에 복사해서 보겠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드래그해서 긁어보는 거 해봤었죠? 형태소 분석할 때 해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건대 맛집이라는 블로그의 뷰에 뜬 내용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려고 하니까 드래그가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이거를 내가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가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F12번을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열 수가 있었고, 열기를 눌러서 여기서 요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서 맨 밑에 디버거의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 요걸 누르고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범위가 잡혀져요 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원래는 블로그들은 거의 다가 다른 글을 복사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부의 글을 내가 인용해야 돼서 필요한 경우는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금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복사가 안 되게 잡혀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공유 설정 한 번씩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팸 차단 관리로 넘어갈게요. 스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메일 같은 걸 스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스팸이 달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차단하는 게 스팸 차단 설정입니다. 차단된 글 목록이 여기 보이죠? 댓글 안북을 권하는 기본적으로 비밀 글쓰기만 허용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안북글은 비밀 글쓰기만 허용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에 이웃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웃은 서로 간에 어떤 호응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경우가 이웃이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아마 블로그 지수를 설명할 때도 이웃이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추가되어 있는 이웃들이 보이고요. 이웃의 최근 글은 언제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 정도 일단 보고, 서로 이웃 신청 같은 경우 이웃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우리가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꾸미기 설정. 자, 여기는 스킨을 선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의 스킨, 블로그의 배경화면을 바꾸는 곳이 바로 이 스킨 설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고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스킨이 바뀌어지는 부분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블로그의 배경화면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스킨을 지금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책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게끔 스킨을 바꿀 거예요. 바꾸게 되면은 제가 깔아 놓았던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자, 요걸로 내가 바꿀 거다.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해 놓게 된다면 스킨이 적용이 돼서 제 블로그에 여기 아까 깔려져 있었던 그 레모네이드인가요? 그 모히또 그림이 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스킨은 블로그의 가장 배경을 바꾸는 게 스킨 설정이라고 해요. 자,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잠시 볼게요. 여기는 어디를 보시면 될 거냐면 19페이지, 20페이지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은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주 찾는 군자동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군자동 오피스텔에서 뷰에 보시면 이렇게 친절한 부동산 사이트 보이죠?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이제 대표 그 포스팅 안에 대표 사진일 테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오피스텔 정보를 눌러서 보게 된다면 보이는 이 화면은 블로그 화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로그가 1단형 레이아웃 블로그입니다. 1단형 레이아웃은요, 옆에 아무것도 배열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되게 좀 널찍하게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딱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글을 읽기가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그림도 훨씬 크게 보이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블로그를 마케팅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1단형 레이아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요 친절한 부동산은 보면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데, 위젯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1단형 레이아웃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친절한 부동산의 뭐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EU 커넥트 카테고리와 같은 항목들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걸 밑으로 좀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쪽이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욕실에 미치다도 한번 구경 가볼게요. 자,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실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깨끗한 욕실 그림과 함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쇼핑, 유튜브로 연결이 되게 해두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블로그 자체를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온 것 같이 되게 화려해 보이죠? 이런 게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사실은 사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HTML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두어서 블로그를 보던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글들을 볼 수가 있게 이렇게 해두었고요. 네이버 쇼핑 주문하러 가기로 가면은 이렇게 욕실에 미치다라는 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시공사를 보러 가기, 그리고 뭐 블로그 시공사를 보러 가기,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해 놨네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는 이제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해놨죠. 그래서 실제 유튜브 채널은 아마 이분이 연결은 했지만, 그래서 만들어는 놓았지만은 올리신 컨텐츠는 없어요. 네. 그냥 연결만 해두었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욕실 디자인 바로 가기 누르니까 그 블로그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져서 보여지는 게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공들인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인데요. 이런 건 아마 40몇만 원 정도 해요. 실제 저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해서 HTML 연결을 하는 부분들을 업체를 통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기는 아마 그 정도 돈을 들였을 거라고 보여요. 자, 여기 더 홈케어는 어떻게 만들었나, 이 업체는 어떤 디자인을 쓰고 있나 볼게요.
자, 위쪽에 보니까 더 홈케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타이틀이 있고 여기 각각의 제품 그림들이 있네요. 아마 이거는 그 홈케어 주인장이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이 좀 투박하죠. 그리고 여기 약간 오류도 있어요. HTML 하다가 아마 찌꺼기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거를 무엇이라 하냐면 이런 게 버튼형 위젯이라고 해요. 버튼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위젯인데 각각의 제품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 사진을 누르면 이렇게 그 블로그에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연결을 해서 시공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죠. 그래서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고 주로 이렇게 위쪽에다가 조금 힘을 줘서 만든 경우는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더 홈케어가 보니까 여기 사업자 정보가 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업체구나 라는 걸 소비자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사업자 정보 위젯이 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또 볼까요? 피터팬은 카페니까 넘어가고 홈케어 마스터라고 적혀 있는 여기는 얘네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지금 타이틀은 이렇게 블로그 크기만 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바깥쪽까지 넓게 되어 있는 거는 스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약 혹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런 스킨까지 설정하면 되게 넓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사청소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사청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여지게 이렇게 연결을 해 두었네요. 역시 디자인은 1단형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버튼형 위젯으로 연결한 걸 테고 눌러서 보면은 그에 대한 청소 후기들이 보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BK 클린. 얘네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말하기가 좀 힘들다. 자, 제클린 여기는요.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아까 1단형하고 차이점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1단형 레이아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블로그에 글이 적히는 공간이죠. 그러면 2단형 레이아웃은 어떠냐면 요만큼이 없어요. 요만큼이 사이드바로 빠지기 때문에 요 정도의 공간이 글이 적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글 적히는 공간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림도 훨씬 좀 작게 보이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옆에 뭔가가 더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거는 2단형 레이아웃은 사이드바에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다가 내가 무슨 버튼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싶다든지 위젯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2단형 레이아웃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게 2단형이에요. 3단형은 나올라나? 여기도 1단형 쓰고 있네요. 그죠? 엄청 화려하게도 꾸며놨네. 그죠?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 지금 보면은 요거는 GIF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짤방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꾸며서 만드신 걸로 보여요. 그럼 여기는 카페니까 넘어가고 매력부동산 여기는 얘네도 2단형 레이아웃이에요. 2단형 레이아웃은 위쪽에 이렇게 타이틀 넣는 공간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바가 들어가는 거죠. 젊은 용달이사는 얘네도 2단형을 쓰고 있고요. 여기는 1단형. 여기도 2단형. 보통 그래서 2단형이나 1단형이 주로 많고요. 1단형 같은 경우는 위쪽을 홈페이지 모양으로 꾸밀 수가 있다 보니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1단형을 쓰고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를 열어봤는데 3단형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만큼 3단형은 주로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2단형이 요만큼의 공간이 뺏겼잖아요. 3단형은 요만큼의 공간을 더 뺏어요. 그래서 포스팅의 영역이 굉장히 적어지고, 그리고 양쪽에 뭐가 글 같은 게 잔뜩 적혀 있다 보니까 포스팅의 집중도도 훨씬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단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개 눌러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죠? 참고로 보시라고 한번 여러 군데를 열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 부분은 가급적이면 1단형 레이아웃을 저는 선호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사이드바가 있는 게 더 좋더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2단형 레이아웃을 고르셔도 됩니다. 3단형은 가급적 안 고르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는 건데요.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글 영역은 넓게 설정할게요. 여기 사이드바는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메뉴는 구문과 영문이 있는데 당연히 국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뉴 사용 설정에 타이틀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켜져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카테고리. 그 다음 쭉 밑에 내려서 보니까 위젯 사용자 설정에 사업자 정보라는 게 보이죠? 요게 바로 아까 그 사업자를 집어넣는 공간인데, 에디트를 여기 물음표를 잠깐 눌러보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블로그홈의 사용자의 그 사업자 정보가 뜨게끔 하도록 지시를 해줬어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사업자를 띄우면 되게 상업적이어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보잡 아무 그 업체도 아닌데에다가 의뢰를 맡기는 것보단 약간은 어떤 믿음직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자 있으시고 내가 만약에 그 사업으로 홍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정보를 기광에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 기입해서 확인만 누르시면 되니까 사용자 정보 이 정도 설명하고요. 밑에 위젯들은 만약 띄우시고 싶으신 위젯이 있으면 선택해서 골라주신 후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위젯들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위젯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젯 위치 설정해 보시고 적용까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 부분에 제가 위젯을 놨으니까 이렇게 위젯 정보들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젯까지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위젯의 위치는 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바꿀 수 있으므로 한번 조절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을게요. 자, 카테고리 작성 및 관리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블로그에 포스팅을 쓰면은 그 포스팅을 분류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카테고리라고 했었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는 때는 우리 여기 보시면 밑에 카테고리 해서 전체 보기, 요거 아마 게시판 요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요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를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카테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카테고리 찾기가 힘드실 때는요, 내 메뉴의 관리에서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해 보시면 블로그라고 있어요. 요게 카테고리예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잠깐만 삭제하고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카테고리를 만들 거니까 이 메뉴 잘 찾아 들어왔는지 한 번씩 본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이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 클릭해 놓으시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밑에 게시판이라고 해서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 이름은 지금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23페이지 3번에 있는 이름 참고해서 만들게요. 여행을 떠나요 하고 엔터. 만약에 요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면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건강을 지켜요 하고 엔터.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그래서 맛집을 찾아요 엔터. 다시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이번엔 일상을 누려요. 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자, 넘겨보시면 24페이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상을 누려요 밑에를 구분선을 넣어가지고 구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분선을 넣을 그 게시판을 선택하고 구분선 추가를 하면 그 선택된 게시판 밑에 구분선 추가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뭔가 딱딱 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구분선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잠깐 헤매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여행을 떠나요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요 만들 때 카테고리를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 선택해 놓은 채로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 여행을 떠나요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게시판이라는 게 생기죠. 보면은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위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국내라고 적고 엔터를 쳤고, 그리고 이 국내라는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로 만약 그대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아까 떴던 오류를 볼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2차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여행을 떠나요에 대한 하위 카테고리를 국내랑 국외로 넣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요라는 카테고리가 선택된 채로 추가를 하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외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2차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굳이 이렇게 2차까지 분류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는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옆에 여기 괄호하고 뭐 18, 뭐 92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블로그는 잡블로그로 이미 제가 쓰고 있는 서브 블로그잖아요. 그 서브 블로그에 글 써져 있는 포스팅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0000 붙어 있는 거는 이 카테고리에는 포스팅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물통이 잠겨 있는 애가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 일기장처럼 누가 들여다볼 수 없이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이 요런 표시가 들어가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엘리의 서재라고 되어 있는 게시판을 내 일기장처럼 쓰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대로 두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못 보게 하겠다. 그때 비공개를 누르는 거예요.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색깔이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만들 때는 글보기 형태가 블로그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형의 카테고리들인 거고, 제가 위에 쓰고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는 앨범형 카테고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내 블로그에 가서 기존에 써져 있는 블로그 글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카테고리를 먼저 볼게요.
이 공부 이야기나 냠냠 간식거리, 뭐 일상 이야기 이렇게 제가 글들 적은 부분에 이렇게 그림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건 앨범형 카테고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일상 이야기라는 앨범형 카테고리를 만약 눌러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 안에 쓴 글들이 이렇게 대표 사진들이 바로 앨범처럼 펼쳐져서 보여요. 그래서 이 앨범형 카테고리로 딱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눈길이 가는 거, 내가 눌러보고 싶은 걸 바로 눌러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앨범형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스팅이 있으실 때는 이런 앨범형 카테고리가 좀 깔끔해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이 대표 사진의 모양을 내가 디자인을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모두가 나타나게끔 해준다면 좀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거의 모바일에서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신경은 쓰진 않았어요. 그냥 개인이 쓴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앨범형 카테고리예요. 일상 이야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제가 에디트로 가서 일상 이야기를 블로그형으로 다시 바꿔 놔볼게요. 블로그형 카테고리의 일상 이야기는 어떻게 보이느냐? 자, 여기 제가 일상 이야기를 블로그형으로 바꾸니까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랑. 일상 이야기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일상 이야기에 적은 글 중에 제일 최신 글부터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최신 글을 만약에 다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다른 글이 그냥 바로 또 연결이 돼서 보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그 블로그에 그냥 제일 마지막 포스팅서부터 그냥 천천히 보이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글이 많지 않더라도 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초반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요 공부 이야기인가? 여기는 여기 아니고 엘리 서재구나. 잠깐만요. 그치? 이거를 제가 앨범형으로 일단 잠깐 바꿀게요. 요 엘리의 서재라는 거를 제가 앨범형으로 바꿔놨는데 실제 책을 읽은 걸 정리해야지 해놓다가 사실은 별로 쓰지 않게 됐던 카테고리라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때요? 3개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썰렁하고 뭐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몇 개 안 적었을 때 그 해당 카테고리가 블로그형으로 돼 있다면 블로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엘리의 서재라는 거 만약 눌러서 보면요. 그 최근 그 엘리의 서재에 적었던 그 포스팅부터 그냥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니까 없어 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다면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반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는 앨범형으로 들어가는 게 밑에 내가 나중에 적은 글들도 사람들이 블로그에 와서 눌러서 볼 수 있게끔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바꾸는 거는 그냥 간단히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블로그의 카테고리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소요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나중에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들어갈 거는요. 상단 메뉴 설정하기. 그러니까 카테고리 오늘 만드신 거를 상단 메뉴에 설정을 해볼 거고, 그리고 블로그를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진들을 다 찍어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 사이트들 몇 가지와 그리고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그런 쉬운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